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존학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생존학적 관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병리학적 해석과 생존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피로함인데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 피로감을 병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병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곤 하지만 사실 이 피로는 병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병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피로라는 말은 지치고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지치고 힘들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썼을 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 피로감을 느꼈을 때는 휴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피로라는 말은 휴식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피로감을 느꼈을 때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피로감을 무시하고 피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피로감을 느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피로할 때 피로회복제를 먹어서 피로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피로회복제를 먹지 못할 때에는 커피 한 잔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로회복제나 자주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카페인은 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 피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 피로를 인식하고 있는 신경을 자극하여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각성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피로감을 잊게 된다면 사실은 그 피로감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그 피로가 고스란히 누적되고 축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로라는 말을 피가 노화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가 노화되었다는 것은 피 속에 노화를 일으키는 노화 물질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ATP를 사용해서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ATP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ATP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분은 ATP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ATP를 만들고 ATP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즉 ATP의 소모가 극심해져서 마침내 ATP가 고갈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피로하다라는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느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느낌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습한 날씨에 우리는 습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만이 아는 느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입니다. 피로감도 이런 습기를 느끼는 감각과 같은 개념입니다. 습기라는 것은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는 감각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그 피로 물질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 물질이 많아졌을 때 우리의 감각은 피로하다 또는 피곤하다라는 감각으로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는 지금은 에너지가 고갈되었으니 쉬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극심한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모자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긴급한 에너지 보충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AMPK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AMPK 회로라는 것은 에너지 고갈 상태에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긴급 회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AMPK가 돌아서 에너지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좋은 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AMPK가 작동한다는 것은 몸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방어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MPK가 자주 작동하게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피로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AMPK를 작동시키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저절로 충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휴식이란 말은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내부로 모아서 손상되었던 세포를 재생하고 다시 에너지를 축적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쉽게는 잠이 의미할 수도 있지만 모든 휴식이 꼭 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로감은 휴식을 해야 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고 약물을 통해서 피로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카페인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성분이 니코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에 있는 것이죠. 담배에 있는 니코틴과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신경을 각성시키고 흥분시켜서 피로감을 순간적으로 없애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으로서 존재하지만 큰 범위에서는 마약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약이라고 알고 있는 코데인이나 몰핀,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약물 성분들과 돌림자가 똑같이 끝납니다. 니코틴의 인, 카페인의 인, 코데인의 인, 헤로인의 인 이렇게 같은 돌림자로 끝난다라는 것은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페인과 니코틴은 마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각작용이 없기 때문에 마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카콜라라는 음료는 코카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을 수 없지만 예전에는 식품의 원료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카인의 성분들이 계속해서 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환각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인지한 미국 정부에서는 코카인 성분을 마약류로 지적하고 식품에서
제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고 있는 카페인과 니코틴 같은 이런 식품의 성분들은 사실은 심각한 마약의 성분과도 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로감을 느꼈을 때 이 피로감을 약물로서 해소를 한다면 사실 피로 물질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피로 물질은 ATP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노폐물입니다. ATP를 사용하다 보면 ATP는 점차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요산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로 물질은 바로 이 요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로감을 느꼈다는 것은 몸속에 요산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요산을 제거를 해야지만 실제로 피로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요산을 가장 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휴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하지 않고 카페인이나 니코틴을 활용하여 피로감을 잠시 잊게 만드는 그런 신경의 각성의 상태는 오히려 요산을 더 높게 축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ATP가 고갈된 상태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쓰다 보면은 피로 물질에 축적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이라는 말은 대부분 잠을 자는 것과 통용됩니다. 잠을 잔다라는 행위가 왜 이 피로 물질을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뇌신경입니다. 뇌신경에서는 전체 에너지의 25%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거나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ATP의 소모량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 물질인 요산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뇌에는 림프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피로 물질은 순간순간 림프절을 활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지만 뇌에서 발생하는 피로 물질은 오로지 잠을 잘 때만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쪽 귀 뒤쪽에 있는 림프절에서 잠을 자는 동안 뇌를 청소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면 뇌는 청소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뇌에서는 고스란히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서 극심한 신경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 피로는 급기야 공황장애라는 큰 질병까지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잠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날밤을 꼬박 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래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고래는 물속에서 살아가지만 폐호흡을 하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반드시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고래는 어떻게 잠을 잘까요?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쓰는 동안 발생한 노폐물을 휴식, 즉 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만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잠을 자게 된다면 숨 쉬는 것을 잊게 되고 아마도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고래가 그물에 걸려서 물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래는 어떻게 잠을 잘까요? 이것이 궁금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고래는 자뇌와 우뇌가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뇌가 동시에 잠을 자는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자고 한쪽은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푹 자는 것도 아니고 푹 깨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잠을 자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아마 고래와 같이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고래보다 월등히 높은 고등 지능을 가진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래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한 뇌 과학자들이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한숨도 못 잔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CCTV 화면을 봤더니 아주 빠른 시간에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자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내가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꿈을 꾸거나 생각을 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뇌를 다시 뇌파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잠을 못 잤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깨어있는 뇌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뇌가 있었고요. 나머지 뇌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을 때는 그 잔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뇌의 80%가 잠을 자고 있고 20%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잔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깨어있다고 느낄까요? 네, 20%의 뇌가 깨어있지만 그리고 80%의 뇌가 자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잤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자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면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동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켜거나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잠을 다 깨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속으로. 내가 깨어 있지만 나의 뇌의 대다수는 사실은 자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뇌는 어느 순간에 잠을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경의 피로 물질들을 제거해내고 실제로 피로함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만약에 주무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는 잠을 잤지만 여전히 신경의 피로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 봐야 합니다. 피로 물질은 요산이라는 물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체내의 요산 농도가 높아졌을 때 그 요산을 빠르게 배출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피로감을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산이라는 물질은 수용성이지만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면 결정화가 됩니다. 우리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은 요산이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요산 결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이 되지 않은 요산은 대부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높은 농도에 의해서 결정화된 요산은 체내 세포와 혈관벽에 붙어서 계속해서 세포들을 공격하는 피로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산 결정들을 빠르게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로감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로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호흡이란 숨을 내쉬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아마도 호흡법을 알지 않아도 우리는 이때까지 숨을 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호흡법은 살기 위한 호흡법이 아니라 요산 배출을 도와주고 휴식을 위한 호흡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의 뇌파는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상태일 때는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휴식 시간에서는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뇌파가 낮아지게 되고 몸이 이완을 하고 그리고 산소를 마시기보다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호흡이라는 말은 호는 숨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흡은 숨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산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이 아니라 흡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호흡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는 호흡을 흉내를 내준다면 우리의 뇌파는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몸은 조금 더 이완이 되는 상태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이런 방식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숨을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숨을 한번 후 내쉬고 또 한번 후 내쉬고 또 한번 후 내쉬고 또 한번 후 내쉬면서 점점 내려갑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면은 아마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숨을 후 내쉬고 다시 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 이후에 피로 물질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뇌파를 순간적으로 안정화시켜주고 물 한 잔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잠시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란 혈압이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아픈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을 느꼈을 때 병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이 160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혈압약을 권유받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분께서는 혈압약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혈압이 높아진다면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뇌는 혈압을 죽기 위해서 올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뇌가 스스로 판단하여 혈압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평상시보다 높은 혈압이 우리의 생존에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압이 높다라는 것은 피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속에는 영양분도 있고 산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는 며칠 굶어도 살 수는 있지만 산소가 몇 분 동안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에는 산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는 피를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공급이 되고요. 세포에서는 그 산소를 활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산소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만약에 산소가 부족한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산소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ATP 에너지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산소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생존에 불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다 나은 생존을 추구하는 뇌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진 조건에서 산소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혈류 흐름을 빠르게 해서 모자란 산소를 조금 더 빠르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는 1분에 한 바퀴를 돕니다. 1분에 한 바퀴를 돌면서 100개의 세포에게 100개의 산소를 공급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산소가 50개로 부족해진 조건에서는 모든 세포에게 100개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2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돌아가는 혈액의 속도보다 더 높은 속도로서 혈액이 움직이게 된다면 1분에 100개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산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혈압을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다는 것이 반드시 혈관이 터진다라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모자란 산소를 보충해주는 개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생존학적 관점에서는 적어도 고혈압이라는 증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존학적 관점에서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정말로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혈압약을 먹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혈압약을 먹는다는 것은 혈압을 낮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혈액을 통해서 공급하는 산소의 양도 낮아집니다. 산소의 양이 낮아지게 되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양도 낮아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자란 산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때 산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산소를 바로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 혈압약을 먹게 된다면 오히려
활성산소의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고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되어서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경쟁 사회에서 생존을 하기가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더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습니다. 저는 이러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존학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고혈압이라는 증상이 정말로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은 보다 더 간단해집니다. 약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높은 상태에서 산소를 억지로 들이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저절로 우리 몸에서는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호흡법을 배웠습니다. 이 호흡법은 단순히 피로감을 낮추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혈압을 낮추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피로감을 느꼈을 때 혈압의 수치는 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혈압과 피로감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의 같은 기전으로 묶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우리의 뇌파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휴식 상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은 혈관이 막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막혀서 죽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25% 정도가 뇌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면 뇌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뇌에서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경세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신경절의 수초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콜레스테롤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지장애, 심각하게는 치매 현상까지도 겪을 수가 있고 간단하게는 건망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또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세포는 막을 만들 수가 없고 막이 없는 세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존재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 수치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 하고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높게 받고 있는 분에게 콜레스테롤 약을 먹여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버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는 스트레스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경이 혹사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경쇠약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약해진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간단하게는 인지장애가 일어나면서 건망증과 치매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은 단지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약을 먹어서 낮춰야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학적 관점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낮출 수가 있을까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았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그 생존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합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신경에 걸리는 과부하를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약해지는 신경을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말로 낮추고 싶다면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꿔본다면 손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생존학적 관점은 사실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생존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인식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식을 다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생존학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존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져서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버린다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학적 관점은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존학적 관점이 반드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약으로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생존학적 관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존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과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증상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생존을 돕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로와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병리학적 관점과 생존학적 관점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상에 대해서 생존학적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